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그 대구에는 한 12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요. 지금 저기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긴장해가지고 막 보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셨을 텐데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카프카 학회 회장이나 괴테 학회 회장을 이제 했고요. 지금 현재는 괴테 학회는 조호 선생님이 회장으로 계십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제는 괴테의 삶과 문학 그리고 현재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괴테라는 작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반추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라고 지금 여기 주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 과제를 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유의미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요약하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전문적이지 않지만 또 내용이 없지도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그리고 괴테가 워낙에 방대하니까요. 그래서 모처럼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아니 뭔 소리야 뭐 이렇게 하실까봐 되게 걱정도 되고, 또 쉽게 하면 그 뭐 내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실까봐 또 걱정도 되고, 하여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혹시 뭐 이상하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단 이제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가, 어떤 생각으로 하는가, 이 얘기를 들어가면서 잠깐 하고요. 괴테의 시대를 좀 보겠습니다. 괴테가 살았던 시대가 정말 복잡다단한 시대입니다. 정말 복잡다단한 시대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건 하나만 터져도 정신이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매일매일 연이어 터진 그런 시대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불안하다고 말할까요? 매일매일 정신이 없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내가 저런 걸 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할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현실에 적응해서 출세할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거 관찰하는 거 재밌다,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라고 자문할까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 괴테의 시대를 보고요. 자, 그거와 연관시켜서 괴테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런 거랑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 뭐 있는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괴테 작품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대충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이제 요 마지막 그 답변에 대해서 조금 작나요? 그 답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현재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적대적으로 보이는 양극적 흐름 있죠.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은 굉장히 큰 흐름이 동요하는 우리 시대 아닙니까? 여전히 괴테 시대의 자장 안에,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19세기 서유럽하고 지금 21세기 한국하고 먼 관계, 빨리 또 18세기 서유럽과 21세기 한국하고 먼 관계, 이런 생각이 딱 들 텐데 기본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어떤 대립적인 두 힘이 충돌할 때 그 사이에서 시대가 굉장히 긴장하고 나름대로 반응을 합니다. 이 양극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끌어가는가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이 달라지는. 우리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좌와 우의 대립 많잖아요. 뭐 이렇게 양극화, 이거 아주 우리 시대의 아주 키워드입니다. 우리 시대의 키워드와 이렇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원리는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랑 저 멀어 보이는 저 옛날에 그 어떤 서양의 어떤 나름 훌륭했다는 작가의 그 시대하고 우리 시대가 어쩌면 같은 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왜 괴테를 보는지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양극상의 관점에서 괴테의 시대와 그의 삶 그리고 그 문학을 살펴보자 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양극상이라는 이 개념은 괴테 전문가한테는 잘 알려진 개념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바이폴라하던 독일어로 이렇게 양축이 이렇게 딱 맞서고 있는 요런 관계인데, 요즘은 양극성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 양극성 장애 뭐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우울감을 좀 지나쳐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또 무지 기뻐서 막 조증이 막 심하고 어떨 때는 막 우울증이 막 심하고 이게 막 양쪽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제 조울증인데 그게 병적으로 심해지면 이게 양극성 장애를 보인단 말이죠. 그 양극성 장애를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시대 전체가 어떻게 보면 막 어떨 때 막 이랬다가 어떨 때 막 이랬다가 이러는 거 아닌가. 좀 과장해서 보자면 이렇게 크게 다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오늘 강의에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괴테의 시대를 보죠. 괴테가 살았던 공간은 시공간은 1749년에서 1832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꽤 그냥 독일나라에도 지금 83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85이면요. 요즘은 80대 어르신이 뭐 그냥 어르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괴테 시대 이거 굉장한 장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열심히 산 사람들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삶을 중시한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러니까 천재가 뭐 요절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 천재들을 잘 보면요 요절보다는 장수가 많거든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건강 해치고 막 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우리의 괴테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기 삶을 죽을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케어하면서 살아간,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양극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혁명 세력이 한쪽에 쫙 올라옵니다. 반혁명 세력 당연히 들어가죠. 막 억압하고 뭐 너희들 뭐 옛날에는 뭐 내 신발에 뭐 먼지도 못 닦던 것들이 어딜 감히 뭐 이런 식의 분위기도 한쪽에 쫙 있고, 이거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괴테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괴테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프랑스, 나라별로 보자면 프랑스가 굉장히 이제 시민혁명이 강한 나라였고, 독일은 이렇게 디펜스하는 쪽이에요. 보수적인 쪽이었거든요. 괴테는 보수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괴테는 그렇게 어느 한편에 들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어느 한편에 딱 들으려면 다른 쪽 얘기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으면서 어떻게 작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상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지금 포지션도 그래요. 두 번째, 이제 이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의 여러 가지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중심주의예요. 이성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운명이니 팔자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정말 뭐 당신의 그 똑똑한 머리를 잘 생각해서 과연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유의미한지 따져봐라. 당신 자신을 믿어라. 당신 자신의 머리를, 당신 자신의 올바른 생각을 믿어라. 그것이 답이다. 이것이 이성 중심주의의 계몽주의적 특색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뭐가 억압됩니까? 감정. 아니 난 근데 기분이, 나 감정이, 내가 조금, 한번 똑똑하게 생각해 봐라. 자, 이성 중심주의에 맞서서 이제 감정을 중시하는 예술가들이 쫙 등장을 하는데, 이 그룹의 첫 번째 작가가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될 청룡 괴테입니다. 그 대표작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에요. 이제 저는 베르테르, 베르터 둘 다 쓰는데요. 둘 다 익숙한 표현이고, 베르터가 조금 발음이 가깝기는 한데 베르테르가 워낙에 익숙해서 저는 좋아하는 표현이라서 왔다 갔다 쓸게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예술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막 붙습니다. 사실 근대 예술의 특징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의 특징은 간단하게 이거거든요. 하나는 표현할 때, 우리 제사 지낼 때 왜 밤 이렇게 깨끗하게 깎아서 쫙쫙쫙 맞춰 올려놓는, 이것이 고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정확하게 좌우대칭의 상징성에 불필요한 거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불필요한 것 하나도 없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엄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강제가 되겠죠.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요구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 형식은 정말 아름다운, 깎아놓은 밤 같다 할 때 그런 것이 고전주의라면, 낭만주의는 이 풀어헤치는 겁니다. 너무나 그렇게 딱 반듯하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러니까 막 고전주의가 굉장히 이성중심적인 사람이라면, 낭만주의는 좀, 사람이 좀 슬프면 그냥 와 울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어떻게 너는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떨어지냐 할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예술사에서도 강하게 맞부딪히던 시대가 괴테 시대고, 괴테는 고전주의 쪽으로 막 들지만 낭만주의 이제 후배들이 이제 막 맘먹어 들어오니까 또 열심히 기그려면서, 그래? 그럼 낭만주의도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을 가져가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이렇게 열고 했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책 하나의 주제 아닙니까? 이성과 감정. 철학과 선생님이면 당장 이거 뭐 칸트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날 거고, 해겔 얘기하는 건가 이런 얘기 날 거고, 혁명과 반혁명 이거 서양사 이거 책 한 권으로 어떻게 쓸 이거를 무슨 고전주의 낭만주의 예술사 근대 예술사는 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괴테 문학에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딱 사랑 얘기를 해도 사랑 얘기만 하지 않으니까 욕심 되게 많죠. 욕심이 되게 많고 단순히 혼자 상상해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뻑하면 드나드는 게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심심하면 드나드는 게 도서관이에요. 나이 들도록 계속 책 빌려다 보면서,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프랑스 혁명이 약간 들어가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계속 책 보고, 지금 미국 이야기 책 보고, 뭐 그 당시 다윈은 아직 안 나올 때인데 자연과학 나왔다 그러면 열심히 논문 읽고 막 이렇게 열심히 도서관에서 괴테가 무슨 책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이 남을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시대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하도록 요구하는 시대였던 것 같기도 해요. 괴테 자신의 말을 들어보니 이렇게 해요. 위대한 세계사의 사건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던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커다란 이익이었다. 그러니까 좌우의 대립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는 커다란 이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죠. 나 정신사나워요. 어느 한쪽으로 그냥 확 해버리지. 이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고민 많이 했고 덕분에 좀 크게 봤다. 뭐 이런 거죠. 사실 7년 전쟁을 비롯해서 7년 전쟁 어릴 때 이제 쭉 이제 밥상머리에서 아버지하고 이제 할아버지 맨날 싸워요. 7년 전쟁 편을 들어가면서 오스트리아 편이네, 뭐 프로이센 편에 맨날 어릴 때부터 듣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프랑스 혁명 터지죠. 뭐 그냥 괴테는 안 가려고 해도 이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이제 독일 쪽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위대한 나폴레옹 시대가 시작되고 그가 몰락하는 것까지 다 보고 직접 만나고요. 막 여러 번 만나고, 나폴레옹은 또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7번 읽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7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괴테를 이렇게 불러가려고 그래요. 보아하니 이거 당신이 있는 독일 바이마르 되게 조그만 데인데 이런 데서 당신 같은 작가가 좀 놀기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파리 같은 데 오시라고. 큰데 스킬 큰 거 쓰셔야지 뭐 이런. 그 당시 나폴레옹은 모르고 있었지만 정말 스케일이 큰 작품을 괴테가 쓰고 있었죠. 파우스트를. 자, 그러니까 정말 이게 보면 서로 분야가 다른데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겁니다. 괴테는 나폴레옹 상당히 불편해해요. 불편해하는데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인물이다. 나폴레옹 스타일의 작가 주인공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무섭고 나 안 가고 싶어 막 이럴 텐데 그 와중에 그 극단적 긴장감의 와중에 자기 일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이 프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 때문에 나는 그러한 세계사 사건들에 대해 잘 이해도 되지 않는 책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요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통찰에 이르게 되었다. 6.25 전쟁 겪어본 사람하고 뭐 이렇게 책으로 본 사람하고 어디 같겠습니까? 그죠? 이제 너무 이제 심하면 이제 라떼는 해가지고 이제 젊은 세대한테 욕을 먹는 건데, 그 라떼는만 안 하면, 그죠? 만약에 이제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그때는 내가 직접 경험했을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평가가 되네,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좋은 대화가 될 겁니다. 근데 보통은 공부는 잘 안 하니까 기억에만 이제 의존을 하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는 건데, 괴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요. 그런 태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니까 괴테가 경험한 사건들은 볼게요. 어떤 식으로 지축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7년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7년 동안 전쟁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요, 그 당시 독일어권에서는 세상의 중심이 오스트리아예요. 합스부르크예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빅 패밀리가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부르봉,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이 둘이 그냥 계속 막 정략 결혼을 하면서 막 유럽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건데, 자, 저쪽 베를린 어느 쪽인가 작은 나라가 점점 커집니다. 이것이 프로이센이에요. 나중에 이제 독일이 되는 것이고, 이 독일이 뭘 합니까? 세계대전을 연거푸 2번씩 일으키고 패망해도 안 죽고 살아남아서 지금 유럽, EU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 프로이센이 커갈 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프로이센으로 쫙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것들을 어릴 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게 막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맨날 막 싸우고 이러니까 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독립전쟁 시기를 삽니다. 그 전까지 유럽 사람들한테는요, 유럽이 더 월드예요. 세계예요. 유럽 중심주의예요. 유럽에,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오만 방자해질 만도 좀 한 게 정말 많이 발전도 했으니까. 그렇지만 아니죠. 아시아도 있는 거고 미국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면 유럽 중심주로 살고 있는데 미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시간 문제죠. 세상의 중심이 그쪽으로 가는 건. 이거에 관심을 그 당시 유럽 사람 중에 몇이나 가졌겠습니까? 지금 서울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중심에 아예 뭐 한국의 중심은 서울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이거 뭐 언젠가는 대구로 가겠어, 언젠가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럽 중심주의에 다 말려들어 있을 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빨리 주목한 작가가 괴테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아까 살짝 봤지만 핵심은 그거죠. 귀족 중심 사회에서 시민 중심 사회로 변해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변화인 거죠. 그 당시에는. 심지어 시민들조차도 세상의 중심은 귀족이지 무슨 우리는 뭐 이러던 시대인데요. 자, 변해갑니다. 청년 괴테도 이러한 시민 계급 출신이니까 더 컸겠죠. 나폴레옹 시대, 나폴레옹 정말 before, after로 달라지는 것이죠. 뭐가 달라지냐면 그 전까지 나폴레옹 오기 전까지는 유럽은 그냥 거대한 빅 패밀리였어요. 가끔 이렇게 뭐 큰 집, 작은 집, 큰 집이 프랑스면 작은 집은 오스트리아 아니면 오스트리아가 큰 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고 좀 이제 뭐 어디서 사촌집도 좀 잘 살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국가별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이게 어느 하나만 터져도 큰 건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괴테 시대에 정말 괴테 하는 말이 매일매일 세계사의 중심적인 사건들이 터졌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살아서 나는 덕을 보았다.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괴테가 에커만에게 이 말을 하던 시기는 1824년이에요. 괴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 당시도 75세면 나이가 많은 나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도 죽고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 거대한 한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쭉 봤다. 다행히도. 나 이제 나 이거 작품으로 쓸 일만 남았어. 뭐 이런 정도인데 괴테는 이제 더 살죠. 더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을 했던 그때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차가 달립니다. 철도 시대가 등장한 겁니다. 저 기차 타고 왔지만 제가 기차 타고 온 거랑 어디 게임이 제가 타고 온 SRT인가 이거는 엄청 빠른 거지만 이 당시에 기차로서는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빠른 거지만 저는 그냥 빠른 기차를 타고 왔고요. 굉장히 편하게 왔고요. 이 당시에는 세상이 달라졌겠죠. 마차 타고 다니던 사람들한테 기차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정말 변해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아직 근데 독일에는 괴테 살아있을 때 기차 안 떠요. 근데 괴테는 관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갔습니다. 그 영국에 안 가질 사람이 아니죠. 가져요. 그래서 누군가 영국 갔다 온 사람이 기차 모형을 이렇게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죠. 기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보세요. 괴테가 이렇게 딱 그걸 들고서 자기 손자들이 때려 이렇게 겨다니는 애들 갖다 줘. 갖다 주면서 너희 시대 거다. 요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걸 경험하고 안 경험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앞으로의 대세인가 아닌가, 이것이 앞으로의 트렌드인가 아닌가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괴테 똑같은 친구는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빨라. 나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러면 내버려 둬라. 걔네 그렇게 가게. 우리는 우리 시대로 계속 살자. 열심히 살면 나중에 죽고 나서도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거리 안 주시겠어? 뭐 이렇게. 이것이 저는 이 태도가 굉장히 괴테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내버려둬라. 그들은 가게. 막 어정쩡하게 쫓아가느라고 스타일 구기지도 않고요. 막 거부하면서 요즘 애들은 뭐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인정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괴테입니다. 자, 1824년에 75세의 괴테. 이거를 보면 괴테 생애와 관련시켜 보면요. 1749년에 태어나서 1832년에 죽었으니까 대충 괴테가 10대 소년일 때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니 방적기니 뭐 제임스 와트의 중기기관이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됐었어요. 독일은 산업혁명이 좀 늦거든요. 독일은 훨씬 좀 약간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많이 처졌어요. 공장 무슨 공장 아무것도 없던 그런 괴테의 만년에 내가 그때는 영국 사람 아니면 프랑스 사람 아니면 잘 모르던 산업혁명을 괴테의 말년에 가면 보통 사람들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공장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물레를 잡고 그걸로 옷을 뜨던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기계 쫙쫙쫙쫙쫙 실 쫙쫙쫙쫙쫙 옷 쫙쫙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게 지금 괴테 말년에 시작이 되거든요. 괴테 작품에 이게 막 들어가요. 갑자기 막 산업혁명을 막 연구해가면서 방적기가 어쩌고 막 연구해가면서 이걸 막 집어넣어요. 이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사람들은 반드시 온다. 늦어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지 막 이거 어떻게 싫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다는 거 분명하니까 대책 마련해라. 대책 마련하자. 첫 번째, 독일 아직은 좀 후진 상태인데 바꿔보자. 아니야, 독일도 좀 그런 것 같아. 유럽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미국으로 가볼까? 미국 가는 거 괜찮아. 그래서 미국 가는 얘기도 막 하고. 이게 독일 하나로만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좀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 그런 얘기도 막 집어넣고. 이게 지금 괴테가 말년의 소설에 오늘 뭐 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한 정신적인 활력을 볼 수 있죠. 이거 나오면 그냥 아이고 정신사납다 나 몰라 할 텐데 그럼 막 연구해 어떤 거 보면 소설 읽다 보면 이건 정말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괴테가 살았던 시대는 산업혁명의 시대였구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괴테가 살았을 때만 하더라도 독일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럴 때고 그러니까 이것이 독일 세상을 바꿔놓으라는 것을 안 사람은 많지 않았던 때고 그 알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괴테였다라는 거죠. 역사학자 홉스범의 표현을 빌면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는 18세기 중엽과 그러니까 괴테를 뭐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18세기 중엽과 요 19세기 요 때까지가 대충 두 개의 혁명이 세계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왕창 변화시켰다. 이중혁명이다. 각자 따로 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만 터졌으면 그걸로 끝. 산업혁명 터졌으면 그걸로 끝이었을 텐데 이 둘이 그냥 동시에 거의 동시에 터지면서 세상을 정말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괴테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이렇게 딱 맞물리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이 시너지 효과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투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거대한 세계사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 시대가 괴테 시대였고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한 그래서 그 작품이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인간의 감정 얘기하다가 점점 커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나이 같은 척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건 대부분 다 나빠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나빠지는 것 같아요. 수학도 옛날처럼 풀지 못하고 많이 신발도 떨어지는데 하나 좋은 건 있는 게 뭐냐면 좀 시야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좀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좀 옛날보다는 좀 넓게 보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은 걸 까먹고 뭐 이러긴 해도 자신감이 거기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할 때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만 비교해놓고 보자면 자 괴테는 저랑 비교 안 되게 그런 식의 어떤 폭이 커진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문학 세계는 정말 난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 저는 이 태도가 정말 좋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굉장한 거죠. 욕을 해도 되는 재수가 없게 하필 이럴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 진짜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 볼 게 많아서. 주인공의 행로를 동반하는 시대적 사건들이 배경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이 그의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게 다 괴테가 직접 본 것들이니까 체험 문학, 괴테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의 문학은 체험 문학이 아닌 게 없어. 체험 문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직접 막 혁명가 등장하고 막 감옥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계속 반추하죠. 사유하죠. 장기간에 걸친 관찰과 그 의미에 대한 성찰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창조물이 괴테의 문학이기 때문에 쓱 보면 시대랑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괴테는 뭐 시대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괴테는 정말 리얼리스트죠. 이렇게 말씀해도 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있거든요. 그래서 괴테의 세계관과 문학 구조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원리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양극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둘을 동시에 놓고 보면 이 둘은 떨어지지 않아. 선택 불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사실 조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들은 늘 같이 가는. 얘네들은 늘 같이 가는. 맨날 저렇게 지지고 먹고 싸우지만 그렇게 뭐 부부라는 게 뭐 그렇지 뭐 이런 거랑 뭐 비슷한 그런 말이죠. 양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조화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뭐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당장 뭐 나의 배우자와 나는 맨날 싸우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식과 나는 맨날 싸운다든가, 요즘 막 좌와우가 맨날 대립한다든가 뭐 이런 거 보면서 조화의 관계일까? 그냥 맨날 충돌하는 관계일까? 아니면 늘 같이 있는 관계일까? 아니면 얘네들은 좀 모순, 이게 어떻게 이 둘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다 이런 관계일까요? 예를 들면 물과 불의 관계, 예를 들면 남과 여의 관계, 이것은 조화일까요? 충돌일까요? 공존일까요? 모순일까요? 자와 우의 관계, 이거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어느 한쪽을 그냥 죽여버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네들 이렇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맨날 붙어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얻을 때는 좀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 보면 또 정신 차리고 좀 나아지고 이러는 거 아닌가? 요거 조금 이제 민감한 문제라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전통과 근대가 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변하지는 않죠. 모든 게 변하지는 않죠. 늘 옛것과 새것은 공존합니다. 옛것을 다 몰아낼 수도 없고 새 것만이 있지도 않고요. 이래요. 그러니까 AI 회사가 이쪽에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절관이 있어서 여전히 100년 전이나 똑같이 이제 예불 드리고, 아니면 교회에 있어서 여전히 저 고대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하나님한테 기도 드리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이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없으려고 해본들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런 걸 보면 이게 같이 있는 게 팔짱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개인으로 볼 때 이성과 감정이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정말 이게 이성적으로 못하고 왜 그때는 그렇게 욱해갖고 그냥 그랬는지, 사랑과 중 이런 것들이 쭉 양극의 관계입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는 관계다. 얘네들은 평생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양극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서 저는 괴테의 삶과 괴테의 문학을 관찰해 보고요. 이걸 관찰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죠. 양극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괴테를 빌어서 이제 괴테를 배우면서 괴테 시대를 좀 알면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시대의 특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괴테의 삶과 문학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괴테의 삶을 각인했던 주요 양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화모사에서 이렇게 헤맸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잘 아시는 분들 여기 많으실 것 같은데, 보시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작품도 되게 많이 쓰고 한 일도 되게 많고 막 나오는데, 막 나와서 굉장히 번다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다가 양극이 뭘까 하고 딱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핵심이 이거와 이거였군, 이런. 괴테의 작품에 나타나는 양극의 원리도 같은 맥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테의 삶을 각인하는 주요 양극들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괴테가 태어나고 자랐을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태어나고 어떤 집에서 컸냐, 어떤 환경에서 컸냐, 이럴 때 무엇과 무엇 싸움이 가장 중요해요. 귀족과 시민의 싸움이에요. 괴테는 시민계급 아들이거든요. 굉장히 집안 잘 살아봐야 시민이에요. 귀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청년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같이 공부하다가 대학도 같이 들어갔는데 딱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할래니까 내 친구는 창업주의 아들이네. 이런 걸 느낄 때랑 똑같은 거죠. 난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쟤처럼 안 되는 거예요. 딱 요 느낌이니까 같이 어릴 때 그냥 같이 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딱 얘는 귀족이야. 얘는 귀족이었어. 난 아니고. 이런 거. 이게 언제 느낍니까?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갈 때 느끼는 거라서. 괴테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시민계급들은 집단적으로 그냥 우울증을 앓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뭐가 이렇게 얼마나 그게 차라리 나이가 들어서 하면 좀 괜찮은데요.
한참 잘 뛰어놀다가 요때 그 느낌, 요거를 강하게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 다음 주에 하게 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이제 이성과 감정입니다. 아까 한 것처럼 세상은 이제 그 전까지는 뭐였겠어요? 그 전에는 신앙이죠, 신앙. 너가 좋은 녀석인지 나쁜 녀석인지, 네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 얼마나 성경 뜻대로 네가 지금 잘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똑똑하고 안 똑똑한 거 안 중요하거든요. 좀 단순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교회를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너의 판단력을 보겠어. 너의 판단력이 근거가 있는 건지, 너가 좀 책임감이 있는 놈인지, 이성적인 놈인지, 아니면 그냥 감정대로 그냥 막 사는 건지, 이런 거죠. 감정대로 그냥 욱하고 화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할 일 안 하고 그런 놈인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뭔가 반듯하게 살아가는 놈인지,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괴테 시대에 이제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지식인들은 전부 다 이제 이성 중심주의 쪽으로 막 가죠. 괴테한테도 계속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괴테가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제 어쨌든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때는 예술가 현실입니다. 괴테가 시민계급이거든요. 괴테 아버지가 아들을 예술가로 키워요. 어릴 때부터 문학작품도 읽혀, 그림도 보여줘, 음악도 시켜, 전부 다 하는데 한 가지. 근데 네가 직업은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거예요. 왜? 돈 안 되니까. 야, 시민계급이 우리가 지금 내세울 게, 네가 귀족이냐? 내세울 게 뭐가 있어?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 잘해서 법대 나와가지고 관료돼서 출세하는 것도 왜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보면 죄다 법대 가요. 죄다 법대 가요. 자, 근데 괴테는 보통입니까? 이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얘는 정말 남다른 거예요. 이 예술가의 재능을 하는 것이. 자기가 알죠. 이제 대충 작가들 보면 피카소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미 기성 화가들에 대해서 약간 경멸하기 시작하거든요. 스킬로 자기가 이겨버리니까. 근데 괴테도 이제 대충 작가들, 기성작가 보면 뭐 아닌 거예요. 요럴 때인데 아버지는 현실파라. 이렇게 가라. 뭐라고. 등록금은 누가 내니? 뭐 거의 이런 식이고요. 괴테는 이때만 해도 별 착한 아들에 약간 가까워서 뭐 그러면 뭐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안 따졌어요. 이때는. 나중에 점점 이제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독립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면 그때는 아버지가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선택해야 될 때는 근거를 스스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어렵거든요. 누가 시켜서 했다라는 것보다 내가 원해서 했다. 왜 원했지? 라고 설명하기가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술가로서의 괴테가 고민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요 둘의 대립관계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셌죠. 이게 온 세상이 소위 뭐 좀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이쪽에 이렇게 양쪽의 편을 갈라서 싸우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귀족과 시민 좀 보죠. 상류 시민 사회에 아주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돈 많아서 괴테가 정말 엄친합니다. 이게 뭐 할아버지도 뭐 무슨 시장에, 뭐 또 한쪽 할아버지는 또 무슨 여관을 가졌다 이러면은 에이 여관이 아니고요. 프랑크푸르트가 그때 도시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웬만한 영주가보다 큰 도시인데 그러니까 뭐 서울 같은 거예요. 웬만한 지방의 도보다 큰 그런 데서 4번째 사이즈의 호텔을 가졌던 겁니다. 장난 아닌 거죠. 이거 그대로 괴테한테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괴테도 돈이 많았는데 이제 이 아버지를 보면 40대의 직업을 관둬요. 돈이 많으니까 주로 이제 집 관리하고 애들 막 공부시키고 이래요. 왜 관뒀을까? 자발적 조기 은퇴? 나의 길을 가리라 워라벨이 아니고요. 원래 꿈은 추밀 고문관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자존심이 상했어요. 안 해. 에이, 여기서 은퇴하자. 물론 은퇴해도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냥 어린 괴테를 그냥 막 공부를 시키는 거죠. 도대체 추밀 고문관이 뭐길래. 추밀 고문관은 영주나 황제의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문단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위에 비슷한 경영도 하고 요즘이랑 완전히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괴테 시대 궁정사회에서는 시민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궁정은 전부가 다 귀족이 이제 갖고 있던 시대고 시민계급이 열심히 올라가는데 시민계급은 주로
행정직이에요. 실무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가 법 전문 열심히 해서 너 그거 해라. 그거 이렇게 시키는 거지. 결정은 어차피 다 귀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똑한 시민기업들을 써보니까, 귀족이 써보니까 얘네들하고 상담하면 그게 나름 괜찮겠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끼워주는 건데 뭐 많이 끼워주겠습니까? 제한을 두죠. 제한을 두니까 엄청 경쟁이 심한 거예요. 어느 패밀리에서 어느 집에서 침묵만 나왔다니 막 싸우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커터를 둡니다. 야, 우리 계속 싸우지 말고. 예, 근데 볼프강 괴테 집안에서 한번 나왔으면, 그러니까 김 씨 집안에서 나왔으면 뭐 삼촌도 취밀 고문관 뭐 조카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러면 그다음에 한번 넘기죠. 이러면서 이제 막 만들어요. 그거를 괴테 아버지가 딱 걸린 거예요. 안 해, 이런 거죠. 괴테 아버지는 정확하게 집안도 좋고, 또 돈 많은 부인도 만났고, 뭐 법대 나와서 하기도 괜찮고 이러는데 자기한테 당연히 올 줄 알았죠. 안 왔어요. 그 대신 자기 아들이 이제 취밀고문관,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너는 꼭 해라. 뭐 이런.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괴테를 법대에 보낸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괴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살에 짜잔 취밀고문관 됩니다. 그다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시민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나냐 했던 그 시민 계급에서 벗어납니다. 귀족이 되니까요. 이걸 보면, 요것만 딱 보면, 그러면 누나 열심히 노력만 하면 취밀고문관도 되고 귀족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사례? 괴테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이 괴테 같은 사람 보면서 너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제일 나쁜 게 전국 수석 딱 한 명밖에 안 나오는데 이 한 명을 놓고 지금 전국의 모든 그 수십만 아이들이 다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말 들으면 뭐 살으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하여간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청년 세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 세대의 현실은 집단적으로 지금 우울감에 시달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차라리 중세 같으면 말이죠. 이게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죠.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뭐 농부로서 길을 가겠다 이러면 되는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절대적 어떤 위안자도 점점 약해지는 시대인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안 되겠어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괴테의 청년기 대표적인 젊은 베르터의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폼나는 아이라야 되죠. 굉장히 폼나는 아이라야 되는데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망가지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건 지 잘못도 한 반쯤 있고, 어떤 거는 진짜 너무 아깝다. 어떻게 저런 애가 막 뉴스 보다 보면 눈물 나는 거 있지 않아요? 사회면 보면 애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걸, 그런 식의 어떤 환경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작품이 젊은 베르터의 슬픔입니다. 자, 20대 청년 괴테는 그런 고민 없었을까? 있었죠. 괴테도 죽을 생각하거든요. 난 죽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막 이렇게 강 쪽을 지나가다가요, 나무 하나를 딱 떼요. 이렇게 그쪽을 칼이었구나 이걸 던지면서 얘가 어딘가에 걸려서 저 강에 안 빠지면 내가 살고 안 그러면 죽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웠던 그런 것들은 사람들은 엄친아 괴테만 얘기할 때는 못 보죠. 그러니까 안 괴로우면 이상한 겁니다. 20대는 그냥 사실 괜히 괴롭기도 하고 이런 거기도 하지만, 자, 일단 아버지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얼핏 보면 정말 좋은 아버지고,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아버지는 원칙 딱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해준다. 두 번째, 아버지로서 모범을 보인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들이 영어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 같으면 야, 아빠가 너 돈 대서 과외시키고 있는데 영어 못하면 되냐? 뭐 이렇게 할 텐데, 괴테 아버지는 자기도 영어 해요. 봤지? 아빠도 머리도 더 안 좋은데 지금 막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사실 그만 보면 굉장히 좋은 아버지거든요. 이걸 강조하는데, 모든 아버지의 우울은 거기입니다. 남들 볼 땐 좋은 아버지인데 아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들이 보기엔. 남들은 다 우리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아들 보기엔 아니고, 남들 볼 땐 그 집 양반 굉장히 호인인데 부인 보기엔 아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 아버지의 모습은 좀 달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순한 아들이어서 법대 가라 그러면 좀 우겨보거든요. 저는 괴팅인의 유서 깊은 아버지가 요즘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등록금을 누가 주니? 하겠습니다. 나중에 괴테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돌아서는 때요, 정말 쳐다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겠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쳐다도 안 보고 가기 전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돌아왔어요. 대학은 이제 외지에서 다녔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한 인간이 작가로서 세계적 수준의 작가가 되면서 동시에 유능한 변호사가 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웬만한 작가와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도 있어요. 웬만한 변호사와 훌륭한 작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두 개를 동시에 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괴테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뭐 수임도 잘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뭐 대법원에도 보내보고 안 되니까 심지어 이렇게 사무실 차려주기도 해요. 잘 안 되죠. 이러고 이제 주로 몰려다니면서 이제 소설 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일종의 요때 이 청년 세대가 일종의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세대는 우리 시민 계급은 열심히 똑똑하게 부지런히 공부하고 전략하고 돈 모으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들들은 보란 듯이 그냥 땡깡땡깡 논단 말이죠. 띵까띵까 하고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다라는 게 이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아버지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에 나는 목숨 걸겠다는 게 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요즘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느 한 집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시대의 문제입니다. 아들을 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너 잘못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괴테도 그랬더라 뭐 이렇게. 하여간 이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작가로서의 괴테의 재능이 이미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해요. 자, 요때쯤에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 출간됩니다. 이때서부터는 이 아들은 확실하게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거죠. 이제 시간 문제예요.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못 오실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젊은 베르터의 슬픔의 주인공을 보면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청년이에요. 이런 이제 보시면 너무 여린 거예요. 너무 여린 거예요. 이래갖고 뭐 어디 취직하겠나 싶을 만큼 여린, 똑똑한, 그렇지만 똑똑하고 영민합니다. 어머니의 꿈은 아들이 추밀 고문관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공부 잘하니까 뭐 예를 들어 좋은 대학 가가지고 뭐 사시 붙어서 뭐 판사라도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옛날에 다 생각했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아들은 안 되는 거죠. 귀족 사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멍청한 귀족이 자기보다 위인 거예요. 이거 뭐 못 견디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출세해서 대부분 갑니다만은 못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이게 이제 베르터예요. 난 죽어도 그렇게 억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해도요. 그러면 친구가 야, 그 여자 그거 안 되면 딴 여자를 나는 그렇게 막 여기 사랑해서 안 되면 이렇게 못 받고. 이게 지금 우리의 베르터입니다. 서서히 죽음으로 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이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괴테인가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반은 체험이고요, 반은 상상이에요. 괴테가 정말 베르터처럼 이렇게 부드러우면 거기서 끝났겠죠. 자살하고 끝났을 텐데 괴테는 좀 더 얕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연애를 해도요. 이 베르터 같은 애는 사랑에 빠져서 죽을 지경으로 사랑을 하고 죽거든요. 괴테도 열심히 사랑하거든요. 미친 듯이 사랑을 하거든요. 뜨거워지려고 그러죠. 바로 그 순간 시를 써야지 시를 쓰는 거예요. 이 느낌을 그대로. 여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바람둥이냐 뭐 막 어느 집의 아들이 괴테의 아들이었다는 둥 뭐 막 이런 오만 추측이 난무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요. 이게 프로페셔널의 특징이기도 해요. 잔인할 정도의, 그죠? 모차르트가 자기 부인이랑 막 싸우고 부인이 막 욕할 때 딱 보면서 오페라를 막 작곡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재밌게 듣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맛인 거죠. 이런 사람 있으면 그냥 아주 그냥 참.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독자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고 참는 것도. 괴테 부인 진짜 그랬어요. 괴테 부인이 일찍 죽는데 독일래가 그래요. 그 죽은 병은 정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화병 걸려 죽은 거지. 그런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어떻게 살았겠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로 괴테는 굉장히 리얼리스트이고 자기 삶에 대한 이 케어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술가 청년이 이제 독일로 가요. 자, 이제 또 다른 양극이 있습니다. 예술일까 현실일까. 아버지가 있을 땐 슬쩍 판단을 아버지한테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뭐 몰라, 우리 아버지가 싫어할 걸. 근데 이제는 정말 자기가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바이마르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뭐 어디 간다고? 바이 거의 이런 분위기죠. 야 거기 조그만 거기 쪽. 프랑크푸르트에서 볼 때는 이건 뭐 어디 저 깡시골에. 괴테는 더 갑니다.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지. 아버지가 관심 없으니까. 올 리가 없으니까 가지. 바이마르 사람들이 괴테가 굉장히 출세했을 때 어머니 모셔올까요? 아버지 모셔올까요? 괴테가 결사반대. 안 됐어요. 됐어요. 이 정도입니다. 하여튼 괴테는 이제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바이마르 이제 그냥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와요. 당신이 그 젊은 베르테의 슬픔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고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다. 와가지고 우리 이 바이마르 조그만 도시지만 정말 이제 훌륭한 어떤 문화와 예술 도시를 만들어 달라. Why not?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죠. 그때까지 맨날 이제 소설 쓰고 이러던 친구가 갑자기 딱 들어서는 거죠. 괴테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고, 야야, 지금은 너 그렇게 자꾸 변호사 일도 제대로 안 할 거면 이탈리아나 갔다 와라. 역시 대체를 가야 돼. 귀족들은 다 가는 게 이탈리아 여행이야. 너도 갔다 와. 그리고 여행기를 써. 인맥관계 만들어. 이러는데 괴테 안 가거든요. 됐거든요 하면서 이제 바이마르로. 나중에 이제 괴테가 이탈리아 갑니다마는 이러한 괴테의 변신에 대해서 문학계 친구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실망을 합니다. 괴테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이마르의 새로운 궁정사에 몰두합니다. 10년 이상을 죽자사자 일합니다. 10년 이상 고생했어요. 결론이 뭘까요? 괜히 했다. 10년 동안 미친 듯이 한다는 결론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이 창피해서라도 저 같으면 아니야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보통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영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친 거죠. 10년 동안 미친 듯이 했는데 이거 뭐 지쳤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를 이룰 수도 없고, 두 번째는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인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큰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 뭐 아버지 또 떠날 겸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면서 틈틈이 쓰면 되겠지 뭐 생각했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어디 됩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뭐 나이는 먹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괴롭다. 보통 같으면 이미 10년 이상 있고 자기 나름대로 꽤 이제 자리도 높이 올라갔고요. 지금 딴 일 하기도 뭐 하니까 계속 있을걸요. 돈도 벌고 뭐 이러니까요. 괴테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이제 도대체 난 누구냐? 이제까지는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진 선택지를 이제 쭉 해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핑계라도 될 수가 있었죠. 괴테도 그러니까 약간 좀 충동적으로 그렇게 막 생각을 안 해본 건데, 이제 정말 그게 청년기도 아니고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이제 40줄에 들어서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큰 거고, 지금도 40대에 들어서면 큰 거죠. 큰 변화죠.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난 누구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본격적으로 씨름해야 되겠다. 다른 거 그러면 포기해야지. 이런 겁니다. 보통은 막 고민하다가 포기 못 할걸요. 그렇죠? 이게 말이 쉽지 이게 포기 됩니까? 10년 이상 자기 삶의 터전인데요. 자, 바이마르를 떠나면 다시 한번 마치 프랑크푸르트 떠났듯이 다시 한번 바이마르를 떠납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라 그럴 때는 안 가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86년에 나이 37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38, 9이고 꽤 된 나이인 거죠. 왜 이탈리아로 갔냐? 이탈리아는 예술의 고장이에요. 르네상스 미술 잘 아시죠? 본산입니다. 근데 왜 작가를 꿈꿨던 괴테가 왜 미술? 하실 것 같은데, 원래 꼬마일 때 괴테가 화가가 되고 싶다는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 아닌 다른 거 꿈꿔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미술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학교 때도 이제 미술 학원이란다. 뭐 하여튼 레슨도 받고 막 그래요. 그림도 그려요. 자꾸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좀 공부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제대로 하면 미술을 이러면서 미술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두 번째, 나 그림 한번 진짜 원 없이 그려보고 싶다. 이 두 가지. 일단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는 거죠.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화가들 직접 불러요. 이 아버지는 그림, 옛날 그림도 중요하지만 요즘 그림 봐야지. 화가들 직접 집안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안에서 얼마나 괴테의 미술 감각이 뛰어났겠습니까? 괴테 자신도 그림을 많이 그렸고 어떤 그림은 나름 괜찮은 그림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괴테를 좋아하면 막 칭찬해주고 아니면 조금 깎고 이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만 로마에 들어왔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는 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을 보러 다니거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보내고 어떨 때는 하루에 교회를 12군데 돌아다녀요. 거기 그림이 주로 교회에 많잖아요. 12군데 교회 다니는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탈리아 교회 큽니다. 12군데. 욕심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때 중요한 그림, 그 박물관이 막 지금처럼 하지 않던 시절이니까 중요한 그림들이 지금 다 교회마다 있는데 그걸 열심히 보는 거예요. 이미 독일에서는 꽤 유명하고 장관이었고 그러니까 막 슬슬 뭐 괴테 장관이 왔대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아는 척도 하고 요즘 같으면 명함 돌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거 안 하려고 일부러 이름도 바꾸고 거의 뭐 이렇게 화가들한테서만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오는 소위 명함 돌리기용 만남은 싹 다 거절하면서 미친 듯이 그림 속에 삽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40살 된 남자가 나 진짜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나 진짜 다시 살아보고 싶어. 이런. 나를 내부로부터 개조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에서 뭔가 제대로 된 것을 배우려는 생각은 벌써부터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근본으로 돌아가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다시 배우리라고는 상상도 못해. 나 그동안 헛배웠어. 그러면 미련이 있을 텐데 그냥 싹 다 잊어버리고 안 배운 걸로 치고 이제는 정말 여기가 진짜구나. 여기다 내가 정말 미친 듯이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부정하니까 저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제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데 서울대 동거교수 살아온 삶을 부정하라 그러면 나 그거 빼면 조금 없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싹 다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그래갖고 이제 뭐 작업법 있고 이제 뭐 어디 장사하러 가든지 농사지으러 가든지 할 때 뭐 단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안으로 막 들어가는. 나는 마치 탑을 그전에도 세우려고 했었지만 그때 참 잘못 지었다. 이제 다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지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뭘 봐도 막 그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괴테의 그림입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괜찮게 그렸죠. 이게 약간 그 카메라 옵스쿠라라 그래가지고 요즘 지금 약간 그 사진기 기능 비슷한 거를 이용해서 그리기 때문에 꽤 정확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구도를 굉장히 잘 잡았어요. 어느 쪽을 그려주면 그림이 나타날까라고 할 때 18세기, 19세기 독일 작가로서는 꽤 신선한 구도 감각을 보여줍니다. 메디치 궁전을 멀리서 보고 이제 구도를 잡아본 괴테의 그림이고요. 아벤티노 언덕, 이것도 이제 그 로마 근교에 있는 언덕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괴테가 그림들을 그립니다. 열심히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그립니다. 보통 같으면 그럼 이제 미술 전공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정말 독하게 마음 먹은 거죠. 이게 이제 피라미드 보면서 이제 요거 지금 이것도 로마 쪽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저는 이제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요 앞에서 놀다가 왕창 소매치기를 당한 기억밖에 없는데 그 원망스러운 곳인데요. 그 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전에는 막 있는 돈 다 해가지고 막 좀 괜찮은 비싼 도시를 가봐야지 하다가 싹 다 잊어버리고 독일에 슈바르츠발트라는 그 캠핑하기 딱 좋은 숲에 갔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도둑님한테 감사해요. 지금도 감사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요. 호텔에 갈 시간 돈도 없어갖고 캠핑했거든요. 계속 있으니까 거기 그 주인이 너무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 저쪽에 어차피 비는데 니네 와서 자 몰래 이러는데 그때는 안 간다고. 처음엔 돈이 없어서 안 갔지만 너무 좋아서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 다시 이렇게 눈 뜨면 보이는 것이 이 숲인 공간이 있겠냐. 정말 하루 종일 걸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걷고 구경하고 이랬던 그 정도의 수준이죠. 저는 그게 한 일주일 있었나요? 괴테는 그거를 거의 2년 가까이 합니다. 1년 9개월 정확하게는. 결론. 화가는 나의 본령이 아니구나. 이건 뭐 이 산이 아닌 게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신나게 올라간 다음에
옆에 산이었나? 막 이렇게 근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결론을 정말 그렇게 내요. 그냥 쓰고 이거 남들한테 막 그 주변에서 다 뜯어 말리고 이런 걸 자기가 지금 몰래 뛰쳐나왔는데 이렇게 말할래니 이거 그래 괴테 너 그렇게 가더니 뭘 얼마나 새로운 거 나타나 보자 이러고 지금 딱 보고 있는데 아니고 이러면서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는 문학이 나의 천직이다. 그리고 자연을 연구해야겠다. 이 자연은요 평생 연구합니다. 오늘 시간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그냥 평생 자연. 아마 조우호 선생님 색칠을 하실 때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평생 자연 연구합니다. 거의 2년 동안 그래서 미술 공부한 것의 의미는 없냐 꽝이었냐 아니고요. 미술 공부한 것이 이제 고전주의 문학 괴테 그러면 항상 독일 그 문학사에서는 고전주의 작가 이렇게 나와요. 고전주의 작가 고전주의 문학의 특성을 각인합니다. 괴테가 본 그림이 주로 고대와 르네상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그림 본 사람이 문학의 영향을 안 받겠습니다. 뭐 매일매일 감탄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보잖아요. 안 가더라도. 그때 못 봤단 말이죠. 제가 대학생 때는 인터넷 아직 없을 때라 화보로 봤지만 막상 가면 와 이게 책에서만 보던 바로 이랬단 말이죠. 괴테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이거? 하여튼 이렇게 미친 듯이 이거 뭐 막 내 인생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정말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 깎아놓은 밤이라는 표현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저의 언어의 한계를 탓하십시오. 하여튼 그 느낌이 그냥 굉장히 강하게 문학 속으로 정말 문학이요 따져보면 정말 반듯하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괴테의 문학에 준 이탈리아 여행의 체험이고 이 이후의 괴테의 문학 시기를 고전주의 시기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자면 완벽한 구도, 전체와 부분의 조화, 통일성 이거 아닙니까? 반듯하다라고 할 때 그 비주얼이 반듯하다고 할 때는 구도가 좋아야 되고 전체와 부분이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 전체가 통일적이어야 되지 이렇게 산만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괴테 문학의 구조를 각인하는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나 자신의 본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렇게 1년 9개월을 그 엄청난 그 시간과 돈을 들이고 결론이 그거였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그게 어느 때건 관계없이 뭐 잠깐이건 아니면 1년이건 아니면 슬쩍 집에 갈 때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갈 때라도 내가 내 삶의 의미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결론을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남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냥 내가 오래간만에 정말 내가 많은 생각하느라 정말 잊고 있었던 나 자신 이거 진짜 오랜만에 생각해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괴테의 삶을.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저도 평소에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바쁘게 교수를 살다가 돌아가면서 생각하겠죠. 내가 20살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문학을 전공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저 자신한테도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나는 도대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약간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괴테처럼 뭐 새로운 일을 아직 떠오르는 건 없지만 하나를 좀 이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한 게 있어요. 좀 봉사하자. 마음을 그쪽으로 가져보자. 이걸 좀 못한 것 같다. 그렇다고 뭐 제가 많이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못하겠지만 좀 강의를 하더라도 좀 내가 뭔가 이렇게 봉사하는 기분으로 하는 거 하고 강의하는 기분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가르치는 기분으로 하는 거하고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게 괴테처럼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괴테 자신도 사실 꽝이었잖아요. 열심히 해서 뭐 지금 다 망한 거죠. 다 바이마로 아버지 뜯어 말리는데 막 저 혼자 가가지고 10년 고생하더니 아니었어. 뭐 거의 이런 거잖아요. 또 뛰쳐나와가지고 또 뭐 엄청 폼 잡고 해놓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남들 볼 때는 방황에서 방황으로의 연속인데 괴테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거예요. 심지어는 괴테가 오니까 이래요.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좀 뜨악한 거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쟤 좀 이상해졌어. 뭐 이런 식의 시선은 괴테도 굉장히 당황해하거든요. 그 괴테 시대는 그랬지만 우리가 볼 때는 괴테가 그렇게 방황하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사색하고 뻘짓하고
해서 그의 작품이 그렇게 풍요롭구나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크게 보면 굉장히 좋은 꽝인 거죠. 굉장히 좋은 뻘짓인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방황인 거죠. 후일 괴테가 청년기의 방황에 대해서 취하는 교육적인 입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오류에 쓴 잔 마시게 끝까지 돌아. 우리 보통 이렇게 마시면 너가 안 돼 하고 중간에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마시면 너 마시가. 다 마셔. 한번 망해봐야 돼. 네가 그렇게 원하면 너는 결국 그게 오류라는 것을 판명하게 되겠고 그것이 너가 그렇게 무슨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마신 잔이라고 하는 것의 그 뒷맛은 굉장히 씁쓸할 거다. 해봐. 이겁니다. 해봐. 이거 굉장히 근데 사실 신뢰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애가 공부 열심히 잘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도 망쳐 막 지금 헤매고 돌아다닐 때 그래 한 방학 해봐요. 한번 방 내내 한번 보통 그렇게 못하죠. 학원 가야지만 너 지금 인터넷 해야지 이러는데 방학해. 지금 고2인데 뭐 어떠냐. 고3까지 해버려. 막 이렇게 못하죠. 그렇죠. 저도 뭐 말은 야 그거는 작품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도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조금은 이제 덜 하지 않겠죠. 이탈리아 여행 이후에 이제 좀 많이 정리를 해요. 이제 옛날처럼 한번 쓱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들을 정리를 하는데 이제 자기의 본령이나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것들은 먼 일들은 이제 과감히 정리를 합니다. 궁정에서의 그래서 업무가 대폭 줄어들고 괴테가 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학술 분야로 이제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관을 잘 만났어요. 이렇게 식은방을 떨고 나가버리면 잘라도 그만인 거거든요. 이게 직장이니까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괴테 바이마르 영주가 선생님 그러면은 여행하시고 우리한테 편지도 쓰시고 오시라고.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니까 그러면 요런 일들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대학교 관련된 일, 박물관 이런 거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합니다. 이게 정말 아주 그 나름 인간성이 좀 폭이 넓은 이 면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문제도 많았지만 그런 영주를 잘 만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괴테는 삶이 많이 편해졌어요. 특히 중요한 건 괴테도 변해서 청년기에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충돌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때그때 어떻게 되든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든가 하기 싫으면 안 하든가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의무에 휘둘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만 한다고 의무를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제일 사실 뽀대 안 나는 스타일이고 이게. 둘 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 차라리 한쪽으로 가버린 사람은 이게 좀 폼이라도 나는데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해야지. 그래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사실은 많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세상이 쓰러지겠죠. 어느 한쪽으로 왕창 무너지겠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휘둘리지 않게 된 거죠. 이러한 괴테의 변화에 상응해서 문학 주인공의 스타일도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연애하면 연애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이 변하면 그냥 그대로 작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청년기에 괴테가 정말 세상은 나한테 이러이러한 거를 하라고 하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어 할 때의 그 갈등을 젊은 베르테의 작품을 통해서 잘 그려냈다고 한다면 장년기 오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막 강조하는 청년이 아니라 싫어도 하고 또 나의 존재, 나의 역할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고 이런 장년, 이게 사실 장년으로서는 굉장히 폼나는 태도죠. 그렇죠? 이게 작년이 그대로 청년인데 내도 어색합니다. 나 막 노인네 흉내를 내도 어색합니다. 이게 참 내 입장에서는 이게 양쪽에 끼인 세대로서 막 왔다 갔다 해가면서 균형 잡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그 작년의 모습, 그러한 것들의 모습이 주인공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청년기의 베르토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막 죽음을 불사하는 문자 그대로의 순수파였는데 이제 작년기에 그리는 벨헬름은 처음부터 의무만 하지 않아요. 자기도 하고 싶은 일 있죠. 열심히 하다 망가지기도 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병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막 울면서 결국은 자기를 해내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청년기는 우는 게 아니라 입 꽉 다물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면. 근데 이때는 막 울며 불며 몇 날 며칠을 병에 걸리더니 결국은 정신 차리고 그래도 이제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일도 하고. 여기서 그렇거든요. 청년 베르터는요, 죽었다 깨도 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버지 역할 죽어도 못 될 거. 이런 청년은. 근데 빌헬름은 결론이야. 결국은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 아버지 역할 딱 그렇게 보는 거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존재는 책임지는 존재.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괴테가 생각한 근대적 인간의 좋은 특성이겠죠. 자, 이것이 고전주의 문학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청년기는 이제 흔히 이제 질풍노도 시대의 문학이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장년기의 문학은 고전주의 문학이고 요때쯤에 이제 낭만주의가 막 등장하면서 고전주의 낭만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노년기의 괴테는 고전주의 낭만주의 뭐 구별 안 하고 그냥 다 넘나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괴테를 전체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낭만주의적 특성과 고전주의적 특성이 동시에 있었던 인간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좀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자기 컨트롤도 강하고 그러면서 감성도 풍부한 그러한 괴테의 특성을 이제 시대별로 보자면 어떨 때는 질풍노도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고전주의적이었다, 어떨 때는 낭만주의적이었다 이렇게 변해가는데 크게 보면 결국은 이 양극성의 원리가 괴테라는 한 개인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고전주의적 조화라는 건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대립과 갈등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립 갈등 받아들이는 겁니다. 망가지는 것까지 감수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아예 그쪽으로 가지도 않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조심하지만 못 가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유의미한 결론으로 수렴해 가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류의 쓴잔을 끝까지 마셔본 사람만이 적절하게 마실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어릴 때 계속 안 마신 사람이 나이 들어서 마시기 시작하면 그것도 굉장히 뒷감당이 안 되는. 나 평생 술도 한 잔 이것도 그렇고 술이야 뭐 안 마셔도 그만이겠습니다만 삶에 있어서 어떤 방황들은 해보는 게 좋은 방황들이 참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대가도 이제 꽤 클 때가 많아서 조심스러울 뿐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대사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맞게 문학의 스케일도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괴테가 죽기 직전까지 씨름하는 파우스트죠. 이랬던 것 같아요. 괴테도 이제 이거를 60년 동안 썼다, 안 했다, 썼다, 안 했다 이러는데 이 자세가 굉장한 거죠, 사실. 자기 이것이 전업 작가도 사실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열심히 뭐 출판료도 챙기고 이렇습니다. 그렇긴 해도 여기다가 목숨 걸지도 않고 오로지 출판해서 돈을 벌겠다 했으면 파우스트 출판할 생각을 했는데 출판도 나중에 포기하거든요. 괜히 출판해가지고 우리 시대 사람들이 나를 이해도 못할 건데 그냥 나중에 먼 훗날 나를 이해한 사람들이 올 때 거의 이런 분위기로 출판도 안 했을 정도니까. 근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걸 붙잡고 싸웁니다. 한 82년, 82세 이제 한 계속 고치고 이제 그만해야지, 고치고 그만해야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 또 나 이제 안 할 거야. 아이 지네가 알아서 보라 그래. 또 고치거든요. 그리고 죽기 한 1년 전쯤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는 정말 내 삶은 이제 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살 거야. 82세의 노인이 하는 이야기. 이 성실성이 저는 참 전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82세의 노인이 이제는 막 살 거야. 근데 막 살지도 않고 또 열심히 논문 보고 뭐 하고 죽기 한 일주일 전까지 책 보다가 오늘은 좀 아침에 일을 했는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 논문 읽고 막 이러다가 일찍 자리에 들었다가 마지막 일기고 일주일 후에 죽죠. 정말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성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삶이 괴테의 삶입니다. 우리도 왜 성실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그 거대한 시대인 그 시대가 괴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떤 타고난 혈통이나 뭐 물려받은 재산 이런 게 아니라 그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라는 것을 마치 새로운 이데올로기처럼
막 떠들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 그럴 것이고, 우리 시대도 그러한 이데올로기 밑에서 지금 여전히 정말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애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얻은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저는 통용되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자면 괴테 시대와 우리 시대는 그렇게 멀지 않다. 파우스트적 세계를 보겠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이러니까 우리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의 의미가 뭐예요? 노력을 안 하면 방황도 안 한다는 거죠. 방황을 한다는 것은 결국 노력은 한다는 거죠. 방황을 하지도 않는 것은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질문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 그렇습니다. 방황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도 안 했다는, 방황이 두렵다는 핑계로 조금만 힘들 것 같은 노력은 다 피하면서 산다는 그런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부지런한 자에게 침묵하지 않는 법. 이거는 정말 우리 시대. 너가 열심히 해. 신분 안 중요해. 너 열심히 살면 돼. 이거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너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이게 파우스트적인 것이고, 요 분위기가 지금 계속 한 몇백 년을, 적어도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1970년대까지는 바로 이 자세로 부지런한 자에게 세상은 침묵하지 않는다. 네가 개천에 태어났건 뭐가 태어났건 열심히 해서 용이 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 속을 내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젊은 베르토의 시대만 하더라도, 베르토는 주로 산책해요. 파우스트 시대 오면 특징이 이거예요. 난 쉬지 않아. 나는 걷지도 않아. 나는 늘 달려. 어디를 달리냐면 세상 속을 달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 사람 아니에요. 쉬어서도 안 돼. 늘 달려야 돼. 어디를? 세상 속을 글로벌하게. 이것이 파우스트적인, 우리 시대의 변형된 모습으로 파우스트가 온 세상을 걸어다니는 것 같아.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쉬는 거예요. 그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나 뭔가 해야 되는데. 나 오늘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뭔가 해서 차라리 힘들고 막 죽을 지경은 괜찮은데, 조용히 앉아있고 이러면 뭔가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문학 강의 들을 땐가 슬쩍 이런 생각이 나시면 파우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파우스트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세상이 굴러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거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세상의 문제를 또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요. 괴테의 문학 세계를 정리를 하자면, 젊은 베르토의 슬픔이 청년기의 대표작이에요. 이성과 감정의 대립에 주목하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만 또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여전히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무게중심을 둬야 될지. 그렇죠? 여전히 생각 같아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나 여기서 나 오늘 아침에 밥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상황 하실 수도 있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얼마 안 되는 월급 받으려고 이러고 있지?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는 중년기의 대표작인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거시적 안목에서 재구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서울대 교수면 내가 개인이지 왜 나보러 자꾸 서울대 교수가 무슨 음주운전했다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냐고. 그 서울대 교수는 무슨 음주도 못하나? 음주운전 했으면 잡아가두면 되는 것이, 그걸 왜 뉴스에 크게 내서 서울대학교를 폐교를 하느니 마느니.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도 헤맬 수 있어, 엄마도 헤맬 수 있어, 나한테 왜 그래 도대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왜 엄마는 늘 참아야 되고 아빠는 늘 참아야 되니? 너는 늘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이거. 근데 또 사회는 끊임없이 엄마니까요, 아빠니까요, 맞이니까요, 장녀니까요, 장남이니까요, 끊임없이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의무를 강요하는 겁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무 강요의 주체입니다. 갈등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그래서 이거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를 제가 갓 교수 됐을 때 이제 일반인들 상대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주로 독서회였는데요. 이제 한 중년이, 저보다 그때는 나이가 다 많으셨어요. 은퇴하신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또 전업주부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막 여러 분들인데,
내가 밥하면서 읽는데 이게 너무 내일 같다며. 난 이게 너무 잘 이해가 돼요. 내가 이래, 내가 막 이렇게 하시고, 이거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지루하다, 고루하다, 막 이렇게. 이게 혹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제 두껍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쩜 이렇게 이 양반 나랑 똑같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파우스트 노년기의 대표작입니다. 이제 크면요, 이제 죽을 때 가까우면은요, 사회 안으로 시선이 머물지 않죠. 삶과 죽음을 고민하고 인간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민하게 되고 인간과 자연을 이야기하고 정말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고 종교도 없던 사람조차도 이제 슬슬 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종교를 가져볼까, 그런 생각도 나고요. 정말 모든 것들을 총망라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괴테는 총망라하는데 오히려 더 관심이 있고, 여기서 어느 하나를 끄집어내는 데는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독자한테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파우스가 점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어떤 거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죽고 난 다음의 세상은 어떨까? 이거 뭐 기독교 사회니까요. 이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까? 자연적으로 되돌아가는 걸까? 하나의 원소로 환원되는 것일까? 죽고 나서도 일은 할 수 있는 걸까? 활동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괴테가 한칠한 시대의 특징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양극성입니다. 대립하는 두 힘의 공존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혁명과 반혁명이고, 우리 요즘으로 보면 좌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전통과 근대, 기성세대와 MZ세대 일 수도 모르겠어요. 이성과 감정은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또 안 되는 건지, 워라밸을 나는 어만큼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리하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감정을 막 쏟아 던지는 거야.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어떤 것들은 감정을 막 배설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것은 나름 그래도 정리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져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여전히 우리 21세기의 예술가들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괴테가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까요?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 같아요. 양국의 긴장지대라고 하는 것이 삶의 조건이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형태는 다를지라도 늘 이렇게 강하게 충돌하는 것 속에서 끼인 느낌, 아니면 휘둘리는 느낌, 이것을 그냥 필연이라고 봐버리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한국 사회의 필연이야. 이거 우리가 그래. 이게 한번 인정해 버리면 많은 것들이 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독자들이 자기 자신의 해법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괴테가 막 해법을 줘버렸으면 이거 19세기 작품인데 오늘 독자들 볼 때 이거 안 되죠. 거기까지 나가면 아무리 천하의 괴테를 하더라도 옛날 티가 날 겁니다. 근데 딱 공통점, 교집합 부분에서 머물러요. 우리 때도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할 때 괴테는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책을 다 읽은 독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답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괴테가 제시하는 그 선택지들이 오늘날에도 유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 괴테 문학의 현재적 의미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선택지를 주냐면, 첫째, 자, 양쪽이 있어요. 어느 한쪽을 딱 택합니다. 이게 더 올바라, 저건 나빠, 이게 내가 더 원하는 거야. 그럼 미친 듯이 매달리는 거예요. 베르터 같은 거예요. 다른 거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야 돼. 이런. 두 번째는요, 막 휘둘리다가 알아요. 내가 결국은 이거 선택할 수가 없구나. 내가 조율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막 울다가 울음 닦고 이제 이 양쪽에서 나를 잡아 찢는 것 같은 양극 사이에서 자기 길을 막 가는, 이게 빌헬름입니다. 세 번째는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 그런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야. 대자연의 원리야. 라고 스케일 크게 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너가 볼 때 모순이지, 대자연이 너 모순 아닌 줄 아냐. 지진이 나서 아이가 죽는 걸 어떻게 대자연한테 도덕적으로 따질 거냐고. 그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 예를 들어 뭐 아이들 죽고 막 수학여행 가서 막 사람들 다 울고 있는데 자연은 보란 듯이 그냥
화려하고 아름다운 벚꽃을 쫙 펼쳐주는, 참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어떨 때는 무관심한 것이 자연입니다. 저 자연 참 나쁘다, 나무를 베어버릴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인간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는, 좀 더 크게 보면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파우스트 자신이 한쪽만 가죠. 막 가는데 악마와 늘 같이 가요. 이거를 한 꾸러미로 보는 거죠. 옛날 사람 같으면 내 안에 악마가 있는 것 같아,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큰일 났군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얘가 나야, 내가 악마야,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서 좀 다른 차로 가는데, 그전에는 계속 막 악마를 뜯어내야지 하다가 나중에 심지어는 자기가 더 악마스러워지게 돼요. 그래, 나 악마야, 난 악마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요 파우스트 읽고 나면 그래, 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물리쳐야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 왜 같이 있는 건지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좀 모순 같은데, 어쨌든 얘네들이 그래. 여기까지만 가도 세상은 조금 더 정리되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순에 의한 정리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어떤 양극성의 긴장지대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해법으로 어떤 선택지를 택하고 계시는지요? 그 한쪽에도만 매달린, 아니면 양쪽을 조화시키려고 애써 보십니까? 아니면 양쪽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파우스트 작품 같은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선택을, 우리 굉장히 양극성에서 많이 시달리죠. 근데 그때 어느 한쪽 막 집착하고 있는 건지, 죽어도 얘는 아니라고 집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막 시달리면서 울면서 그래도 가는 건지, 아니면 넓게 봐버리는 건지. 이제 우리랑 이런 것들이 괴테의 삶과 그의 문학이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 같이 우리가 괴테한테 해법을 받는다기보다는 같이 고민하는 거죠. 당신은 그때 그런 고민을 하셨군요. 우리도 비슷한데, 근데 우리는 아마도 당신이 택한 방법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독자라서 저는 이 방법을 택하렵니다. 작품은 잘 읽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아마 괴테로서는 가장 행복한 작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 베르테의 삶 알페에 어떤 양극성의 원리가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베르테가 택하는 선택지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2부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오늘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는 뭐 다 잘 들으셨을 겁니다. 워낙 명료하게 정리를 또 잘 해주셨고요. 또 실제 괴테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도 괴테 작품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원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대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어줍지 않게 아마추어로 괴테를 이해했던 방식, 예컨대 에크만이 썼던 이 괴테와의 대화라든지 시와 진실을 통해서 괴테가 자신을 표현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또 괴테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괴테를 또 해석하는 것, 이게 이제 서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독자 입장에서 또 괴테의 삶 혹은 괴테의 생애를 통해서 또 드러나는 문학 작품, 이것들도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된 내용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혹은 괴테와 같은 이런 그 삶의 환경이 여러분한테 과연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이 괴테와 같은 이런 삶을 그때 생애 안에서 그 마디마디마다 자기 삶을 부정해내고 또 극복해내고 또 부정하고 극복해내는 그 과정을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것들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은 괴테에게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건 무엇보다도 양극성의 원리입니다.
뭐 이 양극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철학에서는 이건 뭐 아주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당대 시대 때는 뭐 괴테뿐만이 아니라 괴테와 아주 친숙했던 쉴러라든지 쉘링이라든지 혹은 뭐 괴테가 한편으로 매우 어려워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던 헤겔과 같은 사람들 이 다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양극성의 원리입니다. 양극성의 원리인데 그 양극성의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이 또 괴테하고 헤겔은 또 다릅니다. 예. 그게 아마 괴테한테는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 뭐 그런까지는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걸 또 염두에 두신다면 아까는 물과 불 그리고 뭐 남성과 여성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양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삶과 죽음이죠.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괴테의 생애를 통해서고 작품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오늘 관련된 내용 앞으로 다음 주에 베르터의 서품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만 오늘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나 뭐 등등 하다면 편안하게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답변에서 더 수월한 설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괴테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정말 그 감명 깊은 강연을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괴테의 그 종교관, 신앙관에 대해서 궁금을 합니다. 괴테의 삶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강한 종교적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뭐 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신앙관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그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정말 유의미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살았던 시대의 독일 사람은 거의 99%가 다 기독교도일 거고 마치 그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조선 시대에 무슨 유교나 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이거 뭐 다른 생각을 할 도리가 없는 그런 너무나 명확한 진리 같은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괴테가 살았던 그 시대쯤에 또 흔들리기 시작한, 물론 흔들리는 건 그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만은 굉장히 도발적인 논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몽 신학 같은 것들이 막 발전을 하면서 정말 대놓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신학자들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학자는 그러면은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천당 못 가겠네.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그냥 정통으로 문제 제기하고 내가 천당 갔다 왔는데 기독교 안 믿어도 가더라. 이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괴테한테 놀라운 거는요. 사실 신앙은 저는 뭘 알건 모르건 그 사람한테는 절대적인 거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괴테한테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거든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시를 막 그렇게 써요. 예수님 나중에 최후 심판 오면 다 처벌한다. 거의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당시에 포르투갈의 그 리사본의 대지진 요때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거기서 포르투갈에서 터졌는데 여진이 스위스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도 기본이고 이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걸 뭐라고 교회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 수도 없는 문제죠. 이때서부터 이제 괴테 생각이 많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또 하필 괴테가 대학을 다닐 때에는 굉장히 그런 정통신앙에 반기를 드는 그 신학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던 때고, 그러면 보통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예 교회 열심히 하지만 이제 다니기 싫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괴테는 어떻게 되면 이제 그러면 내가
교회의 목사님과 성경 해석만 믿다가 요게 좀 한계가 있으니까 오만 걸 다 해봐야겠어라고 관심의 폭을 넓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같은 소리면 뭐 이단이다 뭐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공부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커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통 그 교회에서 듣는 설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내가 채워 넣었다.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뭘 만들었다. 솔직히 내가 볼 땐 목사님도 자기가 막 좀 더 붙이고 빼고 하시더라. 뭐 이러면서 이 종교는 굉장히 좀 신기해서요. 여기다가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세계관의 그 흐름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플라톤도 들어가고 막 전부 다 들어가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 교회는 좋은데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때면 만약 제가 동성애자라면 그 문제가 굉장히 불편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동성애도 사랑만 하면 괜찮아. 이걸 전부 다 집어넣은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같고요. 나이가 들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인격신과의 관계에서 싸우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주로 자연 연구 막 하잖아요. 자연 속에서 신을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신을 직접 본다, 신의 존재를 논한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칸트와 입장이 동일하다. 칸트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은 신의 존재를 논할 수는 없지만 이성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 않나? 자연을 보면서 못 느끼나? 꽃을 보면 못 느끼나?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칸트 선생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느껴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정말 작가 특유의 어떤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계속 그렇게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교들에 대해 관심도 갖고 이슬람교에 대해서 관심 갖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만약에 더 살았으면 틀림없이 불교도 공부했을 거고 아마 막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에 뭐 무속신앙도 막 하고 막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 괴테가 아주 정통 올소독스 개신교 집안에서 크거든요. 이게 루터교란 말이죠. 그거 굉장히 엄격하게 이게 뭐 여차하면 악마로 만드는 것도 이제 기본인 그런 동네에서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바운더리를 굉장히 넘어서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무신론으로 간 거네. 무신론으로 갔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리지널 무신론은 아니지. 왜냐하면 이게 꽃을 보면은 신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사람하고 진짜 무신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탄하는 방식이 내가 신에 대해서 떠들면 뭘 하겠냐 상상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전 괴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것이 딱 괴테의 행동, 활동 중심주의. 우리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거야. 나이를 먹건 뭘 하건 심지어는 죽어서라도. 이게 이제 괴테의 생각이고 그리고 괴테가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이 어쩌면 신이 존재한다면 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아닐까? 그러니까 왜 굳이 없는 신을 막 상상해서 막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태양을 보면 어떤 신적인 게 느껴지지 않아? 이 인류 전체의 그 일종의 먹거리를 던져주는 존재잖아요. 이걸 신이 만들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감동스럽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주 민감한 교회 교리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의 뭐 이단 수준의 논리들을 막 펴서 그 당시에 이제 소위 개신교 올소독스 목사들한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예, 굉장히 저 인간이 좀 이상한 인간이다 이러면서 많이 받고 그리고 저는 유학 시절에 그 카톨릭 하는 친구가 제가 파우스트를 읽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신부님이 파우스트 강독을 하신다고 한번 와봐라 갔는데 얼마나 이게 사실 정통 교리에서 보자면 벗어난 건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저런 이 독특한 태도가 저는 사실 약간 그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다니긴 했지만 무슨 교회를 다닌다 이런 정은 아닌데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신은 제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이건 느껴볼 만하지 않나?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뭐 이런 뭐 그 정도가 아마 괴테의 종교관이고 저 같은 약간 이 사이비 유실론자한테는 굉장히 매혹적인 종교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통 기독교는 좀 아니죠. 예, 사실은 괴테가 살았던 그 18세기 뭐 중후반 이렇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당시 그리스도교에 대한
저항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프랑스의 루소와 같은 사람, 1762년에 나왔던 그 에밀에 보면 소위 말하는 시민 종교라고 하는 걸 내세우죠. 어떻게 보면 자연 종교입니다. 좀 넓은 차원에서는 범신론적 차원들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배했던 이데올로기로서의 그리스도교, 그것이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독특한 그들만의 그 교리나 형식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떠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불가지론자이거나 아니면 범신론적 차원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불가지론자적 입장에 분명히 무엇이다라고 알 수 없다. 어느 것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범신론적으로 아마 이해를 하지 않았나, 괴테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고요. 예. 또 혹시 예, 선생님. 네, 범호동에 사는 이영석입니다. 저 목요 철학 오늘 처음 와서 들었는데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특별하게 저 시민들을 위해서, 철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어렸을 때 그 게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을 때와 또 제가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한번 또 읽었어요. 그래서 또 좀 다른 느낌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여러 그 위에 어떤 확장된 그런 게테의 삶을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좀 후회될 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게테가 그 평생 동안 여성들을 많이 만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여성관, 아까 뭐 양극성 뭐 하고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성관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괴테와 여성. 이제 제가 뭐 옆에서 본 건 아니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괴테가 굉장히 좋아하는 슈타인 부인이 있었어요. 둘이 뭐 이게 정신적인 관계냐, 뭐 선을 넘은 관계냐, 뭐 이런, 그래갖고 정말 할 일 없는 이 호사가들이 막, 괴테는 여기 있었고 슈타인부는 여기 있었는데 밤에 편지를 보냈으니 틀림없이 만났을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 아니야, 그거는 괴테의 상상이야. 왜냐하면 하면서 그 바이마르의 소위 잘 사는 상류사회 시민들이 정말 말 타고 와가지고, 자, 괴테가 편지 쓸 때가 요 시간이었어. 그때 슈타인부는 여기 있었어. 자, 말 타고 간다. 못 가지. 야, 걸어서 어떻게 가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괴테를 열심히 연구한 또 다른 심리학자는 무슨 말을 하냐면, 괴테는 한 40대까지는 여자를 몰랐을 거다. 진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심지어 괴테는 어떤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흔한 여성과의 관련으로 이제 은폐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게 또 하나의 썰이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괴테는 이제 작품용 여성 관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괴테의 관심사는 남성한테 있었다. 별별 얘기 다 나와. 그래서 심지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칼 아우구스트가 정말 영주 잘 만났다. 어떻게 그 괴테 뭐 이렇게 막 가는데 나 같으면 잘라버릴 것 같은데 이해해 주냐. 저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렇고 그런 관계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심한 사람은 틀림없이 괴테가 여성 역할 뭐 이렇게 막 나갑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언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어릴 때 혹시 저보다 젊으셔서 저 중고등학교 때 막 편지 쓸 때 언어가 전혀 달라지지 않나요? 막 너를 생각하면 나의 뭐 영혼이 뭐, 그때는 남자끼리도 그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갔을 때 달빛이 창가에 들이고 있었고 내가 너를 와락 안았지 뭐 이런. 둘이 만나면 욕할지도 모르는데 편지는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굉장히 다르고, 남성끼리도 그런데 여성한테 쓰는 편지는 더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이제 슈타인 부인하고 관계는 깨진 거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너무 그립고 당신이 있으면 좋겠고 뭐 밤에 당신의 뭐 눈빛이 막 그런 편지가 나와서 역시 그런 관계야 한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거 출판할 거니까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이거는 이 얘기를 지금 출판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픽션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워낙에 그거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 먹고서도 막 10대 소녀한테 이제 구애다고 이런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렇게 퍼포먼스로서의 러브. 그 당시로서는 그게 좀,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사랑해서 연애하고 나 사랑에 빠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괴테로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나는 사랑에 빠졌다. 나는 지금 싱글이다.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해석자가 평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별로 그거는 좀 멋이 있지는 않습니다. 멋이 있지 않고 그냥 뭐 상상이 좀 가긴 해요. 그 나이에 뭐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근데 사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여성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학적 자극을 줘요. 그러니까 10대 때나 그때나 계속 만나는 순간 계속해서 문학적 자극을 받으면 계속 그 여성을 상대로 시를 쓰고 글을 쓰고 그거 알리고 출판하고 또 사람들은 또 추측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것들은 이제 들어갔겠지만 어떤 것도 일부는 사실이겠죠. 일부는 사실일 것이고 괴테 같은 스타일로 볼 때 금기시가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저의 생각은 이렇고요. 다른 한편은 좀 더 큰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아무리 괴테라 하더라도 시대의 아들인 거예요. 그 시대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남자들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자 뭐 내가 꼬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여자를 보면 꼬시는 게 남자의 역할이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여자는 왠지 무서워 하는 요 후자도 있거든요. 여자는 좀 무서워. 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는 이렇게 지적인 대화는 막 되는데 나머지 그 여성들도 그런 여성 많잖아요. 나 그 성적인 건 싫어 이런 사람처럼 남자도 있거든요. 이 후자일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 자기 좀 창피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당황도 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학적으로 풀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도도 해보지 않았을까.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장난치면서 좀 괴테를 비웃으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괴테가 자기가 사랑에 빠지고 뭐 성적인 희열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은 막 문학작품으로 그거를 막 쓰지 않은 이상 객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괴테여도. 이 정도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선생님 질문을 나중에 우리 연구자 선생님들한테 좀 더 확장시켜서 사실은 여성들이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늘 집에 틀어박혀 있는 어떻게 보면 전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여성들이기 때문에 괴테의 시선에서 그때 여성들은 어땠는지 단지 문학적 자극만 주는 혹은 사랑의 대상으로서만 작동됐던 여성이었는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바이마르 공국의 아우구스트 공과 이 괴테의 이 독특한 관계는 아주 실제 26살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청을 받아가지만 당시 이 아우구스트는 18살입니다. 아주 젊은 혈기방장한 청년이에요. 젊은 베르터의 슬픔을 또 읽었던 친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이 아우구스트에게 괴테는 상당한 많은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우구스트는 괴테가 어떤 사람인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성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그 20대 혈기방장할 때. 그리고 두 사람은 실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쾌락적 관계도 동지적 차원에서 같이 누렸고 이런 것들이 아마 두 사람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슬쩍 버리고 2년 동안 이탈리아로 가더라도 그 추밀 고문관의 월급을 그대로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마치고도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한테 지금까지 알려진 괴테는 여성관 그냥 여자를 좋아했다. 여자는 하나의 문학적 자극을 주는 대상으로서 수단화했다.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만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괴테는 어떤 여성관을 가지고 자기 문학 세계를 펼쳤는가, 자기 삶에서 여성은 도대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앞으로 연구자들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일 뒤에 계시는 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강의미 이제 괴테 이제 이신론과 유니테리언즘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 경우에는 숭배자 입장에서 쓴 글이어서 괴테를 뭐 평전과 비슷하게 연구하기엔 좋지 않은 책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국내에 나온 괴테를 좀 알 수 있는 평전류의 책이라거나 이런 거 추천하실 수 있는 책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에커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 게 에커만이 워낙에 정말 숭배자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이었겠는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 날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괴테의 일기하고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 같은 날에. 그래서 대충 뭐 어떤 거는 이건 에커만이 좀 상상한 것 같다 이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맞으니까 그런 거는 있고요. 에커만은 정말 이렇게 독학생이고 정말 괴테에 대해서 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정말 그 당시로서는 참 보기 힘든 말하자면 노인이었겠죠. 어떻게 전하에 저렇게 성실할 수가. 그리고 이 성실에 대한 어떤 존경심 뭐 이런 게 있고요. 베르너의 전기도 있고 그 곽봉록 선생님이 번역하신 프리덴탈, 리히아르트 프리덴탈이라는 전기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전기 작가예요. 이분이 괴테 시대에도 쭉 그 독일의 지식인 그 가문인데 그분이 쓴 괴테 전기가 뭐 괴테의 성적인 관계, 한계, 괴테가 어떤 면에서 얼마나 쪼잔했는가, 뭐 이런 거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다 나와 있는. 근데 꽤 이제 정말 문서들 다 뒤져가면서, 그러니까 사실 아우구스트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는가. 자기 부인한테는 사실 우리가 뭐 몰라서 그렇지 뭐 이런 모든 얘기 그렇지만 또 위대한 건 위대한 대로 이런 게 있고요. 또 18세기 문화사를 한 또 하나의 어떤 시대사적 관점에서 괴테에 대해서 쓴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떠오르진 않지만 그거는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괴테 신학 깨기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괴테는 그러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번역본이긴 해도 여러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읽는 재미가 있는 거는 그 프리덴탈의 괴테 좀 두껍긴 합니다만 이렇게 골라서 읽는 재미가 있고 워낙에 또 번역도 이렇게 유려하셔서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관계 뭐 이런 거 전부 다 저도 굉장히 충격받으면서 읽었던, 우리 에커만은 그냥 존경하는 선생님에 대한 이 애제자의 기록에 좀 더 가깝습니다. 예.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만족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럼 시간은 한 5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만 원래 선생님께서 조금 길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날이니까 기분 좋게 시간에 이렇게 맞게끔 마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읽었었던 책입니다. 내용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강연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괴테의 생애와 문학, 그리고 그 문학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의미까지 아주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 토론 진행을 통해서 답변까지 해주신 우리 오순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괴테를 4번 이렇게 하지만 오늘 소개한 것 중에 특히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이걸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번에 대신 색채론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못하는 부분은 쉴러 때 보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낭만주의적 사랑,
뭐 낭만주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